여보,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아보자.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퇴직 후 3년,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연금 200만 원으로는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에서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한 달 80만 원으로 사는 부부의 이야기. 영상 속 사람들은 햇살 가득한 카페에서 망고 주스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늘 숨이 막히던 삶. 조금만 덜 힘들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적금까지 더해 5억 원. 그 돈이면 남은 인생 편히 살 수 있으리라 믿었죠. 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은 먹고 가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푸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피부를 감싸는 따뜻한 공기,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 소리, 열대의 냄새가 낯설지만 설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죠. 창문 너머로 야자수가 흔들리고 하루 식비는 10,000원도 채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온 것 같아. 아내의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은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있습니다. 구로의 한 고시원,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창문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나니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데 돈은 물처럼 새어나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한숨이 길어졌고 병원은 이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당뇨 진료비, 혈압약, 허리 물리치료,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도 괜찮아, 참을 만해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봉천동 언덕 위 5층짜리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어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헐떡이며 오르내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요즘은 장도 보기 힘들어. 그 말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지만 그날 과일 가게 앞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그 귤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작고 울퉁불퉁한 귤 12개. 우리는 하루에 한 알씩 나눠 먹으며 그래도 이렇게 비타민 충전하니 좋다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소박한 행복이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관리비, 카드값, 언제부턴가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내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새벽마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은퇴 후 천국 같은 노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자꾸만 뜨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영상 속 부부는 햇살 가득한 카페에서 망고 주스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자막엔 병원비 저렴, 임대료 저렴, 행복한 제2의 인생이라는 문구가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조용히 말했죠. 여보, 우리도 가볼까?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이민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진짜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빠져나가는 돈, 줄어드는 희망.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5년을 살았던 봉천동 아파트를 팔고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더해 5억 원. 그 돈이면 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밤
아내는 조용히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은 먹고 가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가운데 두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 짠맛이 어쩐지 눈물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찌개 한 그릇뿐이었지만 그날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잘 살아보자.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습하고 달콤한 바람 속에선 이국적인 향이 섞여 있었고 툭툭이의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토바이 두세 대가 좁은 도로를 나란히 달리고 헬멧도 없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현지 사람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도착 첫날 공항 앞 환전소에서 손바닥만 한 리엘 지폐 뭉치를 받아들었을 때의 묘한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국 돈 10만 원이 두툼한 지폐 다발이 되었으니 왠지 부자가 된 것만 같았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온 것 같지 않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을 때 그 눈빛엔 오랜만에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식 외벽이 남아있는 작은 콘도 2층이었습니다. 월세는 35만 원. 조그만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마당이 함께 딸린 집이었죠. 벽지는 희미하게 바랬지만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 사이로 강 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공기부터 다르네. 서울에선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었잖아. 처음 며칠은 마치 여행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작은 냄비에 쌀국을 끓여 주었고 나는 노점 앞에서 현지식 아이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연유를 듬뿍 넣은 진한 커피 한 잔이 1,000원. 달콤하고 차가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묘하게 이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더 놀라웠습니다. 쌀 1kg이 1,000원, 닭 한 마리 3,000원, 바나나 한 송이 1,000원. 한국에서 10,000원이면 커피 2잔이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하루 3끼를 먹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현지 상인들과 손짓 발짓으로 흥정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며칠이 지나자 현지인들도 마담 김 하며 반갑게 인사했죠. 집으로 돌아올 땐 언제나 망고, 라임, 모닝글로리, 바질잎으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땀에 젖은 얼굴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녁이면 해가 느릿하게 지고 노을빛이 집 안까지 번져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작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 아내는 웃었고 그 웃음은 30년 전 신혼 때처럼 환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우리는 교민교회에 나갔습니다. 건물 2층을 빌린 작은 예배당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엔 여유와 평화가 묻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퇴한 교민 부부들이었고 아내는 찬양대에 들어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의 더운 공기 속에서도 아내의 목소리는 왠지 맑게 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엔 다 함께 시장 정보를 나누고 누군가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밤이면 수영장 옆 벤치에 앉아 벌레 소리와 함께 불빛에 비친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급하게 살았는데 이곳에선 시간조차 천천히 흐르는 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노후 아닐까? 교회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플라스틱 접시에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를 덜어 먹고 있을 때 정 집사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한국식 빙수가 유행이에요. 관광객도 교민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설빙 아시죠? 그 메뉴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돼요. 저희가 레시피랑 자재 라인, 납품처까지 다 연결해 드릴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형님, 이건 기회예요. 푸놈펜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한국식 빙수집이 없어요. 거기다가 인건비는 한국의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치킨처럼 기름 냄새도 안 나고 조리보다는 준비가 중요한 단순한 구조.
게다가 카페처럼 시원한 인테리어만 갖추면 현지 젊은 층과 한국인 손님 모두 끌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숙소 테라스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빙수집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냄비질도 안 하고 깔끔하잖아. 맞아. 냄새도 없고 손님도 천천히 앉았다 가니까 좋지. 우린 망설임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정 집사가 우리를 프놈펜 중심가 한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작은 카페 자리가 보였고 안에는 이미 쇼케이스와 테이블, 제빙기까지 구비돼 있었습니다. 이거 인수만 하시면 돼요. 주인이 한국 돌아가신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이스 블렌더, 우유 얼음 전용 제빙기, 쇼케이스, 탑핑 냉장고, 테이블 6개, 의자 12개, 간판, 인테리어, 교체 비용까지 합쳐 총 3,200만 원. 그 돈을 내면서도 이제 진짜 내 가게가 생긴다는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간판엔 코리아 빙수 카페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하얀 눈꽃이 흩날리는 그림을 넣고 메뉴판에는 인절미 빙수, 망고 빙수, 팥빙수, 티라미수 빙수가 올라갔습니다. 정 집사는 설빙이랑 거의 똑같이 가면 돼요. 라며 웃었습니다. 가게 오픈 전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가게 안을 닦았습니다. 아내는 진열장을 닦고 나는 제빙기에 전원 코드를 꽂으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이야. 첫날 문을 열었을 때 가게 안으로 후끈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없었지만 우유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직접 만든 팥을 그릇에 담고 연유를 뿌린 뒤 망고 조각을 올렸습니다. 하얀 얼음 위에 망고가 반짝이는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아이처럼 빛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예쁘지? 진짜 설빙 같아. 나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낡은 봉천동의 언덕 대신 이국의 햇살 아래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유 얼음을 전날 밤부터 얼리고 새벽엔 망고를 손질했습니다. 프놈펜 망고는 향이 짙고 당도가 높아 얇게 썰기만 해도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유와 흑설탕 시럽을 고루 뿌리고 인절미 콩고물과 떡, 아몬드 슬라이스까지 얹으면 하얀 접시 위가 금빛으로 반짝였죠. 아내는 진열대 앞에서 완성된 빙수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거 서울 맛이랑 똑같아. 아니, 망고는 더 좋아. 하루 두어 팀씩 오던 손님이 어느 날부터 줄을 섰고 SNS에는 현지판 설빙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교민 카페에도 프놈펜에서 먹는 진짜 한국 빙수라며 칭찬이 이어졌죠. 우리는 2달 만에 처음으로 소액의 순이익을 받고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조그만 금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오후 정 집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카페 메뉴판과 도면이 든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대형 쇼핑몰을 노려봅시다. 이번엔 밀크티 빙수 복합 매장으로 키우죠. 자본 6천이면 됩니다. 서류는 외국인 복잡하니 형님 명의로만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1호점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던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 집사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이건 확실한 투자예요. 손님이 하루 1,000명은 넘어요. 그 말에 결국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제빙기 2대, 쇼케이스 2대, 딥프리저, 우유 얼음 틀, 탑핑 냉장고를 새로 들였습니다. 1호점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대형 쇼핑몰 안에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15명, 한 번에 100명의 손님도 거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유니폼을 맞추고 계산대 옆에는 서울에서 온 빙수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아내는 개업 전날 매장 벽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자. 첫 오픈날 매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재료가 모자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팥과 연유가 늦게 도착했고 얼음은 덜 얼어 있었습니다. 재료만 잘 준비한다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 집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형님, 쇼핑몰에서 제안이 왔어요. 임대료를 한 번에 내면 15%를 깎아준대요. 이건 무조건 해야 해요. 그 말에 망설였지만 이득이 된다는 말에 결국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쓴 돈은 생각하지 못하고 할인받았다는 즐거움에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여행사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체 관광 손님들이 오면 단체 예약으로 하루 매출이 몇 배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픈한 지 2달째 되는 날, 갑자기 쇼핑몰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모든 불이 꺼졌고 제빙기와 냉장고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얼음은 녹기 시작했고 우유는 미지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급히 쇼핑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쇼핑몰 대표가 입점업체들이 낸 돈을 모두 횡령했고 공과금을 2년 동안 미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기 공급업체가 전력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고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쇼핑몰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안엔 녹은 얼음과 썩은 망고 냄새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텅 빈 제빙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우리가 너무 믿었나 봐.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간판에 적힌 코리아 빙수, 카페의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던 그 글자가 이제는 녹아내린 얼음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되자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냉장고 안의 재료들이 하나둘씩 상하기 시작했고 가게 뒤편의 냉동창고에서는 얼음이 녹아 하얀 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우유 통이 터지며 쏟아진 냄새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고 당도 높은 연유와 망고는 벌레를 불러 모았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그만두었고 저와 아내는 망가진 제빙기 앞에서 서로 눈을 마주친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호점을 수습하느라 1호점을 돌볼 여력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우유, 연유, 망고, 떡, 콩고물, 아몬드, 납품, 대금,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벽에 붙여둔 거래 명세표를 보며 이건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아직 다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쇼핑몰이 문을 닫자 공사업체가 잔금 주셔야죠라며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전기가 끊겼어요. 그건 우리 사정 아니잖아요. 라고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어두운 창고로 들어가 썩어가는 과일 상자를 하나하나 들춰봤습니다. 부패한 망고와 흑설탕이 뒤섞여 끈적하게 녹아내렸고 그 위로 작은 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돈이자 꿈이자 지난 2해의 시간 그 자체였으니까요. 결국 2호점은 문을 연 지 2달 만에 폐업했습니다. 푸놈펜 1호점도 재료비 미납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유리문엔 임대인 연락 요망이라는 쪽지가 붙었고 우리가 썼던 의자와 기계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5억 원은 2해 남짓한 시간에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텅 빈 매장 한가운데 서서 손에 쥔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에 맺힌 망고즙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인천공항. 출국하던 날 끌고 나왔던 내 개의 캐리어는 이제 단 하나의 가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릴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서울 구로의 허름한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 한 평 반.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피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매트리스는 얇고 꺼져 있었으며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움직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료비가 무서워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반으로 쪼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거 밥만 먹어도 괜찮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상하차, 파견, 택배, 어떤 일이든 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삐끗하면 그날 바로 잘렸고 손이 느리면 다음 날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서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손끝이 굳은 일을 해도 남는 건 겨우 3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아내의 반찬거리를 사오면 아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같이 밥 먹으니 좋네. 그 좁은 방 안에서도 아내와 나는 마치 세상에서 단둘만 남은 사람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깊은 밤 아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낡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한 첫날, 햇살 아래 망고 빙수를 앞에 두고 웃던 우리였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잊은 듯 그 웃음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믿었어. 사람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말이 천천히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사진을 받아 천천히 접어 조심스레 품에 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누가 우리를 속였든, 누가 떠났든,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한 것이니까. 아무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으니까. 창밖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멀리서 새벽 첫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한밤을 버텼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온기 하나로 다음 날을 기다릴 만큼의 용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해외 이민이나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기엔 너무나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이건 확실한 투자다라는 말도 결국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었고 노력 없이 버는 수익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 말들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빚과 후회, 그리고 두 손뿐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니란 믿음이었습니다. 남이 성공한 길이 나에게도 성공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마다 일용직 9일란을 들여다보며 또 하루를 준비합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는 돈보다 삶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하려 합니다.